제가 70살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일할 곳이 없다고요. 한때는 공장 3교대까지 버텨내던 몸이었는데 은퇴 후 다시 취업하려니 아무도 저를 보지 않더군요. 근데 왜 우리 동네 작은 빵집에서만 내일 꼭 오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나에게 뭘 알고 있길래?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행운이 가득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휴게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팀장이 건넨 흰 봉투를 받아드는 제 손이 떨렸죠. 봉투 모서리가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이 차갑더군요. 정임 씨,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이라서요. 팀장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미안한 건지 귀찮은 건지 모를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뭐라 말할 힘도 없었으니까요. 3개월 일했으니 일당 정산해 드릴게요.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70살 식당 설거지 보조. 그것도 3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이유요? 손님이 제 나이 든 손을 보고 불편하다고 했답니다. 주름진 손으로 그릇 씻는 게 비위생적으로 보인다나 뭐라나. 휴게실을 나와 로커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묶으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70년을 살아온 얼굴. 깊게 파인 주름, 힘없이 처진 입꼬리, 탁해진 눈빛. 거울 속 저는 낯설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옆 로커를 쓰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래요, 전 이제 할머니입니다. 누군가의 동료가 아니라 그냥 나이든 할머니.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무겁더군요.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그 일마저 할 수 없다니. 가방 속 흰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3개월치 일당 대충 계산해봐도 90만 원 남짓.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딸 소라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을 친 거실은 어두웠고 TV만 켜져 있었죠. 소라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엄마 왔어? 응, 왔다. 일 어땠어요? 그냥. 그랬지. 딸에게 해고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무너진 소라는 요즘 약을 먹어야 겨우 잠들어요. 우울증이라더군요. 병원비만 한 달에 20만 원. 그 돈도 제가 벌어야 합니다. 민호는? 학원 갔어요. 7시에 온대요. 학원비. 또 학원비. 민호는 영어 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보낼 수 없었어요. 대신 동네 작은 수학 학원만 보냈죠. 그것도 한 달에 15만 원. 애가 친구들은 다 영어 학원 다닌다며 씩씩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서운함을 모를 제가 아닙니다. 방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나왔어요. 세어보니 91만 원. 딸 병원비 20만 원, 손주 학원비 15만 원, 관리비 12만 원, 공과금 8만 원. 그러면 남는 건 36만 원. 식비랑 생필품 사면 끝입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돈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몇 장. 이게 3개월 동안 설거지하며 손 닳도록 일한 데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더군요. 눈물 흘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 문자였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일이 3일 남았습니다. 소라 이혼 소송 때 변호사 비용으로 빌린 300만 원. 매달 이자 4만 원.
그것도 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부터 뭘 해야 하나?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70살이지만 일해야 해요. 딸과 손주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슈퍼, 편의점, 식당, 빨래방. 구인 광고가 붙은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죠. 첫 번째는 슈퍼였어요. 사장님은 4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어색하게 웃었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일하고 싶어서요. 아, 그게. 죄송한데요. 저희는 젊은 분 찾고 있어서요. 물건 나르고 정리하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어요. 사장님 얼굴이 난처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두 번째는 편의점이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점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할머니, 여기 야간 근무도 있고 택배 정리도 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요. 불편하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불편하다니. 가슴이 먹먹했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젊은 분 찾고 있어서요.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점심때가 되자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 한 줄을 꺼냈어요. 집에서 싸운 거였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텁텁하더군요. 옆 벤치에 앉은 70대 남자 어르신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70 넘으면 개도 안 쓴다더니 진짜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모양이었어요. 우리는 눈을 마주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처지를 알 수 있었죠. 오후에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발바닥이 까지는 것 같았어요. 낡은 운동화 안에서 발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 안에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저를 몰아쳤습니다. 여섯 번째 가게는 분식집이었어요. 주방 보조 구한다는 광고를 봤죠. 사장님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머니, 여긴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칼질도 해야 하고 기름에 튀기는 작업도 해요. 위험합니다. 저 손 빠릅니다. 공장에서 기계 다루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다치시기라도 하면 산재 처리도 복잡하고요. 죄송합니다. 산재.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전 15년 전 공장에서 오른쪽 손목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때 산재 신청했었죠. 그게 이력서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더 안 뽑는 건가?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제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할머니가 곧 집 가서 해줄게. 학원 끝나고 배고파 죽겠어요. 친구들이랑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그 돈도 아까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손주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사줄게.
학원 앞에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방 속에 남은 돈을 만졌어요. 치킨 사주고 나면 또 얼마 안 남습니다. 내일도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버스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번쩍이는 카페, 깔끔한 프랜차이즈 가게들, 젊은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저 같은 늙은이가 발 디딜 자리는 없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신호등에 멈췄고 창밖으로 작은 빵집 하나가 보였어요. 윤재석 베이커리라는 간판. 낡은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쇼윈도에 빵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안에서 한 남자가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에 붙은 종이 한 장. 직원 구함. 나이 무관. 경력 무관. 나이 무관. 그 네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나이 무관이라니. 정말일까요? 버스가 출발했지만 저는 그 빵집을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내일 거기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민호와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다리를 흔들며 먹었지만 저는 한 조각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그 빵집 생각만 났습니다. 나이 무관. 정말 저를 뽑아줄까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보며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70살이지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무 구차해. 저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상해. 결국 한숨만 쉬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절에 입던 베이지색 블라우스. 다림질을 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다리미를 밀며 생각했어요. 오늘만큼은 제대로 보여야 한다고. 아침 8시 집을 나섰습니다. 빵집은 9시에 문을 연다는 안내문을 봤으니까요. 30분 일찍 도착해서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을까? 8시 50분쯤 한 남자가 빵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기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는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잠시만요, 곧 오픈합니다. 아니, 손님이 아니라 구인 광고 보고 왔어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난처한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죠. 그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 일하러 오신 거예요? 네. 70살이지만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이상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들어오세요. 빵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어요. 빵 굽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버터와 밀가루 향. 오래전 어머니가 해주시던 수제비 냄새가 떠올랐죠. 앉으세요. 남자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더니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마시면서 얘기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재석이라고 해요. 이 빵집 주인이고요. 어르신 성함은요? 박정임입니다. 정임님, 혹시 일 경험이 있으세요? 공장에서 35년 일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설거지 보조 같은 거 했고요. 손은 빠릅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죠. 정임님, 혹시 20년 전쯤 공장 근처에서 사셨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혹시나 해서요. 재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알 수 없었죠.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여기서 하실 일은 간단해요. 빵 진열하고 손님 응대하고 가끔 설거지 도와주시면 됩니다. 힘든 일은 제가 할게요. 급여는 얼마나 주시나요? 시급 10,000원. 하루 5시간이면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10만 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거지 보조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70살인데 괜찮으세요? 다른 데는 다 나이 많다고 안 뽑던데요. 재석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인지 슬퍼 보였어요. 정임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정임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저를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남편도 딸도 손주도 그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다들 제가 짐이라고 생각했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잖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아침 9시에요. 네, 꼭 오겠습니다. 빵집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일자리를 구했다. 110만 원을 벌 수 있다. 딸 병원비도 내고 손주 학원비도 낼 수 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윤재석이라는 사람. 왜 저를 뽑았을까요? 나이 무관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정임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말. 그 말투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소라야, 엄마 일자리 구했어. 진짜요? 응. 빵집에서 일하게 됐어. 한 달에 110만 원. 전화 너머로 소라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죠. 다행이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에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재석이 문을 열고 저를 반겼어요. 정임님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앞치마를 건네받았습니다. 하얀 앞치마. 새 옷 냄새가 났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앞치마를 입으니 뭔가 달라 보였죠. 일하는 사람처럼. 오늘은 빵 진열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재석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빵을 어디에 놓는지, 가격표는 어떻게 붙이는지,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구운 식빵이에요. 점심 드실 때 드세요. 식빵 한 덩어리를 건넸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에 쥔 빵의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요. 같이 일하는 사이. 동료라는 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첫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여자였어요. 재석이 저를 소개했죠. 손님, 오늘부터 정임님이 저희 가게에서 일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어르신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따뜻한 느낌. 그 말이 기뻤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비위생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따뜻하다고 하네요.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손님 응대하고 빵 포장하고 설거지하고 정신없이 움직였죠. 다리가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오후 2시쯤 재석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정임님 잠깐 쉬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쉬셔야 해요. 그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화내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임님. 네. 혹시 20년 전에 공장 앞에서 아이들한테 빵 나눠주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공장 앞 아이들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퇴근길에 가끔 굶주린 아이들을 봤습니다. 공장 직원 자녀들이었죠. 부모가 야근하느라 저녁도 못 먹고 기다리는 아이들. 저는 가끔 편의점에서 빵을 사서 나눠줬어요. 몇 천 원짜리 빵이었지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재석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그 아이 중 하나였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석이 그 아이였다고요? 까만 머리에 큰 눈을 가진 항상 공장 담벼락에 기대 서 있던 그 아이. 정임님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워낙 많은 아이들한테 나눠주셨으니까. 근데 저는 기억해요. 제가 8살 때였어요. 엄마가 야근하느라 밤 10시까지 기다렸죠. 배가 너무 고팠는데 어떤 할머니가 빵을 주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많이 먹어라. 크면 나중에 다른 사람도 도와줘라.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빵집을 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뽑으신 거예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제 정임님을 보는 순간 알아봤어요. 나이는 드셨지만 눈빛이 똑같았거든요. 따뜻한 눈빛.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꼈어요. 평생 아무도 제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20년 전 몇 천 원짜리 빵을 준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임님, 이제 제가 돕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재석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소라야, 세상은 아직 살만해. 소라는 멍하니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빵집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재석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쉬라고 했죠.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점심은 항상 같이 먹자고 했어요.
마치 아들처럼 저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60대 할머니셨죠. 크림빵을 고르시다가 망설이시더군요.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구운 거예요. 신선합니다.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아이고, 어르신이 일하시네요. 요즘 젊은 애들만 있는 데가 많아서 불편했는데 여기는 좋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요. 다음에도 올게요. 할머니가 가신 후 재석이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정임님 대박이에요. 저 손님 원래 까다로우신 분인데 오늘 처음 웃으시는 거 봤어요. 그래요? 네. 역시 정임님이 계시니까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를 보고 반가워 하시더군요. 우리 같은 나이 사람이 일하니까 믿음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재석이 제게 부탁을 했어요. 정임님 혹시 반죽 다루는 법 아세요? 반죽이요? 공장에서 기계 다룰 때 비슷한 작업 많이 했는데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한 거예요. 재석은 밀가루 반죽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손으로 치대는 법을 보여줬죠. 저는 따라 해봤어요. 공장에서 35년 동안 단련된 손. 기계를 조립하고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맞추던 손. 그 손이 반죽을 다루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몸이 기억하더군요. 와, 정임님 손이 정말 빠르네요. 재석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반죽이 제 손 안에서 부드럽게 변해갔거든요. 공장에서 일할 때 속도가 생명이었어요. 몸이 기억하나 봅니다. 이거 완전 재능인데요. 정임님, 앞으로 간단한 빵은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든다. 그 말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70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니. 저도 뭔가를 만들 수 있다니. 그날부터 저는 재석과 함께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빵 반죽 크림빵 속 채우기, 페이스트리 접기. 하나씩 배워갔죠. 손이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뭔가를 창조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석이 봉투를 건넸어요. 정임님, 이번 달 급여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110만 원. 약속한 그대로였죠.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떳떳하게 돈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정임님 덕분에 매출도 올랐어요. 집에 돌아와 소라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소라야 병원비. 그리고 민호 학원비. 소라가 돈을 받아들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고생 아니야. 엄마는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전 행복했어요. 일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떳떳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빵집 문을 여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싼 외제차였죠. 차에서 50대 부부가 내렸어요. 남자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자는 화장이 진했습니다. 여기 주인 있어요?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재석이 나왔어요. 네, 제가 주인인데요. 아, 윤재석 씨. 나 이 건물 주인 이강수요. 얘기 좀 합시다. 건물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재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임대차 계약 만료가 2달 남았잖아요.
연장 안 해줄 거예요. 네. 왜요? 강수는 빵집 안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장사 안 되잖아요. 프랜차이즈 커피숍 들어온다고 하면 임대료 2배로 받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하지만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든 내가 안 준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나갈 준비하세요. 강수의 아내가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여기 할머니가 이래요? 위생 괜찮아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또 그 말. 위생. 제가 더럽다는 건가요? 손님, 그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재석이 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심해? 사실이잖아요. 요즘 누가 노인한테 음식을 사 먹어요. 손 떨려서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텐데.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재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재석 씨,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정임님. 이건 명백한 모욕이에요. 강수가 재석을 노려봤습니다. 뭐? 모욕? 사실을 말한 건데. 어쨌든 2달 안에 나가요. 안 나가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부부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재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임님 죄송해요. 제가 정임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또다시 쫓겨나는 건가? 이제 막 안정을 찾았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내 운명인가? 평생 일만 했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가?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재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임님, 제가 다른 곳 알아보고 있어요. 임대료가 싼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그럼 저도 따라갈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정임님 없으면 전 이 가게 못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사를 가면 손님들이 다시 올까요? 새로운 곳에서도 저를 받아줄까요? 일주일 후 강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건축업자를 데려왔어요. 여기 철거하고 인테리어 새로 할 거예요. 다음 달 말까지 나가세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요. 한 달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강수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재석이 집어들었죠. 이게 뭐예요? 위약금 청구서요. 계약 기간 전에 나가시는 거니까 위약금 내셔야죠.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요. 있어요. 여기 작은 글씨로. 못 보셨나 보네. 재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위약금은 5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섰어요.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강수의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나서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비즈니스라면서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짓밟다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건물인데 우리 맘대로 하는 거죠. 강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던지. 할머니, 이 나이에 일하시는 것도 딱하긴 한데요. 근데 현실을 좀 아세요. 세상은 젊은 사람들 거예요. 늙은 사람들은 집에서 쉬어야죠.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늙은 사람은 집에서 쉬라고. 그럼 저는 뭡니까? 일할 권리도 없습니까? 재석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나가주세요. 좋아요. 어쨌든 한 달 안에 나가시든지 위약금 내시든지 선택하세요. 강수 부부가 가자 재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어떡하죠? 500만 원.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저도 무릎이 꺾였습니다. 옆에 앉아 재석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돈이 없고 재석도 없고 우리는 그저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늙은 사람은 집에서 쉬어야죠. 정말 그런 걸까요? 70살이면 일할 자격도 없는 걸까요? 아니야. 저는 아직 할 수 있어요. 손도 빠르고 정신도 멀쩡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은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90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5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안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저는 평생 힘들게만 사는 걸까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빵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그 60대 할머니도 계셨고 젊은 엄마들도 학생들도 있었죠. 정임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아, 네.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좋은 빵집을 왜 내쫓아요?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동네에 널렸어요. 이런 따뜻한 빵집이 필요한 거죠. 재석이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손님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위약금 500만 원을 내거나 나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금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돈 모으는 거예요. 500만 원 정도야 모을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금이라니. 저희를 위해서요? 안 돼요. 그건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뭐가 죄송해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임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따뜻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님들 얼굴이 흐려졌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그럼 저도 10만 원 낼게요. 저는 5만 원. 저도요.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죠. 그날 오후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네 주민 한 분이 쓴 거였어요. 70세 할머니가 일하는 빵집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건물주 너무하네요. 나이 차별 심각하네. 70세도 일할 권리 있어요. 저도 돕고 싶어요. 계좌 알려주세요. 사흘 만에 모금액이 3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소액이 들어왔어요. 1,000원, 5,000원, 만원. 작은 돈이었지만 그 마음이 모여 큰 힘이 됐습니다. 재석이 저를 불렀어요. 정임님, 우리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강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SNS에 글 올린 거 누구예요? 저희가 올린 게 아닙니다. 손님이 올린 거예요. 당장 내려요. 우리 이미지가 망가지잖아요. 이미지요? 본인들이 한 행동인데 왜 우리한테 화를 내세요? 재석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강수는 이를 갈았어요. 좋아요. 그럼 위약금 700만 원으로 올립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명예훼손이에요. SNS에 우리 이름 나온 거 고소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진심이었어요. 그는 서류를 던지고 갔습니다. 700만 원. 모금액을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재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요. 이젠 정말 끝이에요. 저는 재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재석 씨,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강수 씨 가족. 혹시 20년 전에 공장 근처에서 살았나요? 재석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20년 전 공장 시절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항상 찢어진 옷을 입고 얼굴이 까맣게 더러운 아이. 동료 직원의 딸이었죠. 그 직원은 남편이 도박으로 집안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늘 배가 고파 보였어요. 저는 가끔 그 아이에게도 빵을 줬습니다. 아이는 받아들고는 도망가듯 사라졌죠. 그런데 그 아이의 눈빛이 강수 아내의 눈빛과 닮았어요. 다음 날 저는 강수 부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요. 재석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강수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죠. 할머니, 여기 왜 왔어요? 혹시 이름이 이미선 씨 맞나요?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20년 전에 동광공장 근처에서 살았죠?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전 그때 공장에서 일했어요. 당신 어머니랑 같은 조였죠?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고 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미선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그분이었어요? 빵 주던 사람이요? 맞아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할머니를 미워했어요. 네. 왜 우리한테만 빵을 줬는지. 그게 동정이었잖아요. 가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죠. 그 시선이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그저 배고픈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미선 씨, 전 당신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굶는 게 안타까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가난했던 과거, 더럽고 초라했던 제 모습.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죠.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빵집을 없애려는 거예요?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과거가 떠올라요. 가난했던 제가. 그게 싫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선 씨, 알아요?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엄마가요? 어머니는 제게 당신 얘기를 했어요. 미선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을 못 보낼 것 같다.
내가 죽고 나면 미선이 혼자 어떻게 살지 걱정이더라고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께 돈을 좀 드렸어요. 많지 않았어요. 제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50만 원. 그걸로 당신 첫 학기 등록금을 냈죠. 뭐라고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당연해요. 딸이 자존심 상할까 봐요. 그냥 친척한테 빌렸다고 했겠죠. 미선이 소파에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어요. 아니야. 엄마가 친척 고모한테 빌렸다고 했어요. 그게 할머니였어요? 네. 전 당신 어머니한테 꼭 대학 보내라고 했어요. 미선이는 공부 잘하니까 꼭 성공할 거라고. 왜? 왜 그런 걸 해주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어려도 눈빛이 강했어요. 이 아이는 크면 뭔가 해낼 거라고 생각했죠.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전 할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괜찮아요. 당신이 과거를 잊고 싶어 한 거 이해해요. 하지만 미선 씨,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수가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근데 신발이. 할머니. 강수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선은 일어나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뭐? 무슨 소리야? 이분이 내 대학 등록금을 낸 분이야. 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죠. 엄마가 친척한테 빌렸다고 했잖아. 그게 이분이었어. 20년 전에 이분이 우릴 도와주셨어. 강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요. 전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강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못된 짓을 했네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재석이 빵집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임대 연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위약금도 없었던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래전 남편과 함께 보던 별. 그때 남편이 말했죠.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전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작은 선행이 20년 후에 이렇게 돌아온다는 걸.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걸. 다음 날 빵집에 갔을 때 재석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정임님, 큰일 났어요. 왜요? 건물주한테 연락 왔어요. 임대 연장해준대요. 그리고 위약금도 없었던 걸로 한대요. 정말이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얘기 좀 했어요. 얘기요? 무슨 얘기를요? 옛날 얘기요. 재석은 어리둥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끌어안았어요. 정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저를 받아줘서.
그날 저녁 빵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였어요. 모금에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빵과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정임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이 빵집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 누군가와 연결되고 서로 돕고 함께 웃는 것.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빵집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났죠. 저는 매일 아침 그 나무를 보며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걸 보면 왠지 힘이 났거든요. 재석이 특별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정임님, 오늘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이거요. 손에 쥔 봉투. 평소보다 두툼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임님 정식 직원 계약서예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급여가 올라요. 월 130만 원. 130만 원이요? 네. 정임님이 만든 빵이 인기 메뉴가 됐어요. 매출이 30% 올랐거든요. 당연히 정임님 목도 올려야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0살에 정식 직원이 되다니. 급여가 오르다니. 꿈만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정임님 덕분에 이 가게가 살아났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박정임, 70세, 정식 직원. 이게 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날 오후 미선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이거 받아주세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하얀 백합이었어요. 향기가 좋았습니다. 고맙지만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선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저희 남편이 사회복지재단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재단이요. 할머니처럼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돕는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할머니가 저희한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요즘 자꾸 눈물이 나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미선 씨. 훌륭한 일이에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미선이 가고 난 후 재석이 말했습니다. 정임님,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정임님 같은 분들 덕분에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정임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70살에도 일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세요? 용기. 저한테 용기가 있었나요? 전 그저 살아야 했을 뿐인데. 퇴근길에 손주 민호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죠. 할머니, 우리 민호 학원 재밌었어? 네.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요. 와, 우리 민호 천재네. 민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할머니 손빵. 할머니가 만든 빵 먹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빵을 먹고 싶다는 손주.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그래, 할머니가 내일 빵 가져올게. 와, 할머니 최고. 민호가 제 팔에 매달렸어요. 무게가 느껴졌지만 기뻤습니다. 이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소라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소라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도 줄었고 웃음도 늘었죠. 엄마 왔어요? 응. 소라야 요리해. 네. 오늘은 제가 저녁 할게요. 엄마 항상 고생하시니까. 소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저도 힘이 나요. 소라야.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체온. 저녁을 먹으며 셋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학교 얘기를 했고 소라는 요즘 읽은 책 얘기를 했어요. 저는 빵집 얘기를 했죠.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 예쁘더군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이번 달 급여 130만 원이 들어와 있었죠. 숫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일자리도 생겼고 소라도 좋아지고 있어. 민호도 잘 크고 있고. 당신 걱정 말아요. 사진 속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당신은 할 수 있어. 항상 그랬잖아.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결혼, 출산, 공장 노동, 남편의 죽음, 딸의 이혼, 그리고 지금.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70살. 많은 나이죠.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 이제 알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집을 나섰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임 씨, 요즘 일 잘 되나? 네, 잘 되고 있어요. 부럽네. 나도 일하고 싶은데 어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우리 빵집에서 일해 보실래요?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진짜? 네. 같이 일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어요. 빵집에 도착해 재석에게 말했습니다. 재석 씨, 우리 직원 한 명 더 뽑으면 어때요? 좋죠. 누구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요. 일하고 싶어 하세요. 재석이 웃었습니다. 정임님, 이제 정임님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차례네요. 맞아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도움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차례. 이게 바로 삶이 이어지는 방식이죠. 그날 저녁 빵집 문을 닫으며 재석이 말했습니다. 정임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재석 씨도요. 내일 또 봐요. 네, 내일 봐요. 빵집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사람들.
하지만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만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70살. 저의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공이에요. 누군가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박정임으로서의 삶. 그게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70살에 해고당하고 취업 거절당하고 모욕당했던 제가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석 씨가 있었고 미선 씨가 있었고 동네 주민들이 있었죠. 그분들 덕분에 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선행이 20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살이든 80살이든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